네, 쉬는 시간 마치고 이제 네 분의 발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대표님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 돌아오셨나요? 네, 이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세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는 네 분이 연달아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각각 15분씩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실 분은 루이스 토렌스 멜리치 바르셀로나 시청의 사회혁신 디렉터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의원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님, 그리고 안효상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님, 그리고 정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이 이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루이스 토렌스 멜리치 이 바르셀로나 시청 사회혁신 디렉터님은 스페인에 계세요. 그래서 화상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스페인에서 아마도 정책 실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뭐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바르셀로나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아니지만 그 특정 지역에 현금 소득을 지급하는 그런 이 정책과 사회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한국에서 토론회를 하면은 외국분이 발제를 하시고 한국분들이 코멘트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하는데 한번 배워보겠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 포럼도 K 포럼으로 좀 포맷을 바꿔서 한국사를 발표하고 이제 외국에서 먼저 해본 분들이 토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해서 또 이렇게 귀중한 분인데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온라인 연결이 되어 있나요, 루이스? Yes, Hello. yes. Good morning. Morning. Good evening from Barcelona. It's it's 3 o'clock a.m. in Barcelona now. 와우. Okay. 네, 새벽 3시라고 하십니다. 새벽 3시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Yes, Thank you very much yes. for participation and It's 8 years later. 네, 8 네. hours later. 굉장히 늦은 시간이기는 Okay, thank 합니다.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to participate.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papers presented in this session. 이번 세션에서는 경기도의 농촌 지역 기본소득에 대한 발제를 잘 봤습니다. 먼저 굉장히 이번 토론 세션에 참석하시게 되어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바르셀로나의 시의회에 있으며 기본소득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바르셀로나의 지역에 방문을 했는데요. 저희가 비인컴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지역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비인컴 프로젝트는 유로피안 유니언 EU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 정책, 그러니까 공공 정책의 프로젝트였고요. 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는 아니었지만 최소 소득에 대한 실험과 함께 공공 정책을 2년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실험을 했고요. 10개의 다른 그룹이 디자인됐고요. 이 중에 하나는 기본소득 파일럿과 비슷했습니다. 1,000가구가 선택이 되어서 참여를 했고요. 무작위적으로 최빈곤 가구층에서 선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자체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4,000가구의 후보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저희가 1,000가구를 최종적으로 선별을 했고요. 요건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영어로 저희가 번역을 해서 몇 주 내에 발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이런 평가가 진행될 것입니다. 좀 자세하게 보면 저희가 좀 흥미로운 그런 결과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고안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평가 방법도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을 저에게 굉장히 흥미로웠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통계 자료는 여러 가지 기초적인 지수를 기본으로 했고요. 이 프로젝트의 결과를 기반으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먼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이런 프로젝트가 공공 정책으로 진행이 될 때 주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자체 그리고 이 실제 실행에 있어서 그 회복력과 증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실험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약계층은 많은 존중을 바탕으로 이들을 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원회 내에 윤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윤리위원회가 이 프로그램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또 고안했던 것이 이런 빈곤층에 대해서 어떻게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고 윤리위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잠재적인 참여자들과 계속 소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경기도의 그 농촌 실험에 대해서는 바르셀로나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험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는데요.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자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제한된 시간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이 가까워질수록 결과를 도출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러한 사회 실험을 할 때 대상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참여하는 가정들의 행동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했던 실험과도 굉장히 여러 가지 차이점과 비슷한 점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의 빈곤 지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지역에서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소득을 통해서 인구학적으로 이러한 지역의 빈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바르셀로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의 방식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바르셀로나가 진행했던 실험과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평가 방식이라든지 지역사회를 중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혁신을 통해서 지역의 소득을 증진하고자 하는 이러한 취지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역시 이를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평가의 주요 요소는 다른 방법론을 통합을 해서 가장 최선의 접근 방식을 택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 개입의 영향을 측정하고 개인 소득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현철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실증적이고 정량적인 방식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없다면 결과가 혼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델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량적으로 복잡한 인간관계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잘 고안을 한다면 정량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적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일반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정량적인 그런 기록과 개인적인 설문조사를 결합을 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정량적으로 개인과 그룹에 대한 면담을 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됐을 때 총체적이고 자세한 그런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그룹 같은 경우 사회 인구학적으로 잘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외부 충격에 대비하는 그러한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위기도 이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이를 통해서 빈곤층의 소득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작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컨트롤 그룹과 참여 그룹 간의 그룹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유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사회 실험을 할 때 이런 분들을 잘 유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가의 시기입니다. 실질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지, 어떤 시기에 평가를 할지를 결정을 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실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컨트롤 그룹이라는 사실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험은 카테고리별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지려고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실험을 할 때 유럽에서도 이와 같은 실험이 있었는데요.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드는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변수를 사용해서 경기도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와 관련된 것인데요. 저희도 바르셀로나에서 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유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결과를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기본적인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그룹과 대비해서 저희가 가정했던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그룹이었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기본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이때는 정량적으로 참여한 가구를 분석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초기에 가정했던 그런 기준들을 따르지 않아서 결과에 추가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던 카테고리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평가 단계에서 이렇게 예상되지 못한 결과, 그리고 저희의 조건을 따르지 않은 그룹들을 카테고리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왜 이러한 결과들이 도출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중간 단계에서 평가를 하면 공공정책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이 실험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결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에는 결과를 나중에 볼 수 있는 사회적 실험이고요. 새로운 지식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험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와 댓글로 또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루이스, 토렌스 멜리치 박사님은 사실 저희 랩 2050에서 2018년에 한번 찾아가서 면담을 했었어요. 그때에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던 때였고 굉장히 뜨거운 시기였습니다. 바르셀로나 시에서 에어비앤비 때문에 이 집값이 임대료가 오르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집주인들이 에어비앤비 하지 못하게 금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한 이 정책을 펼치던 때인데요. 이 실험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으로 시장님이 돌파를 해주셨습니다. 아다 콜라우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 진보적인 바르셀로나 시장님이시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통제 그룹을 잘 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같은 상황이 왔을 땐 특히 통제 그룹이 잘 안 돼 있으면은 실험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만들어야 한다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셨던 것 같고 이 기본 가설이 검증을 계속 해 나가면서 중간에 왜 혹시 그 가설 충족 안 된 그런 그룹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를 중간에 계속 평가해 나가는 것이 공공정책 수립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거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중요한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다시 마이크를 넘겨서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님께 이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이 진행된다면 그 원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이 진흥원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실험이 어느 정도 단계인지도 또 이제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이제 발제에 대한 토론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의원입니다. 와서 보니까 참여해서 보니까 이 경기도의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이 이미 국제적으로도 뭔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래서 막중한 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런 귀한 포럼에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을 주제로 이렇게 포함시켜준 우리 한겨레 신문사와 또 한겨레 경제사회 연구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길게 얘기하지 않고 중간에 일문일답식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또 과정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준 교수님 이 발제 듣고 조금 긴장이 많이 됩니다. 끊임없는 질문들 사례 그 대목이 있었는데요. 경기도도 이미 그런 질문들로 인해서 여러 그 과정들을 좀 밟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의회에서 어쨌든 정치권에서 농민 기본소득과 농촌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좀 낮다는 것이 이번에 그 기본소득 저희 예산 반영하면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반성도 좀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특히 농민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 2년째 주민들의 이해도 증진을 위해서 여러 워크숍 포럼들을 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소득의 구분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초보적 단계다 싶습니다. 발제자들께서 지금 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제 내년 상반기 좀 집중해서 농촌 농민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민들의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은 수십 년간의 대한민국 농정 실패, 즉 여러 종합개발 방식의 농촌 정책이 이제 실패에 직면했고 그래서 여러 농촌들이 소멸과 고사 단계에 이르렀다는 진단에서 어쩌면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 공동체 재생과 부흥이라고 하는
최종적 수단으로서 경기도가 지금 도입해서 지금 사회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궁금한 게 언제부터 시작될 거고 얼마씩 줄 거고 어느 면을 어떻게 선정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은 예산 반영은 됐습니다. 물론 마지막 뭐 본회의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의회 상임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됐고 얼마 전에 예산결정특별위원회에서 이제 그 예산과 관련된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1차 기반은 지금 조성됐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경기도에는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조례에 사회 실험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조항을 포함시켜서 개정하는 방법. 또 시범사업조례가 있는데 이 시범사업조례에 사회 실험, 특히 현금 지급과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법에서 개정 절차 그 두 가지 진행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농민 농촌 기본소득과 관련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요. 아마 이란 2안 중에 좀 쉽게 가기 위해서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 하여튼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한다면 아마 내년 1, 2월 안에 그것을 마무리해서 여러 마을 선정이라든지 사전 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급 시기는 하여튼 농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지금 앞당겨서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본래는 내년 4월경부터 좀 순조롭게 됐다면 4월경부터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지금 조금 아까 지금 우리 김현철 교수님도 계속해서 과학적 근거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저희 정책 설계할 때는 이렇게 학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해서 시간표를 짠 것이 아니었는데 이게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과학적 엄밀성이랄까 또 어떤 그 학적 연구로서의 어떤 그 구체성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조사 기간 같은 걸 충분히 좀 늘리자 하는 생각이어서 늦어도 내년 그것도 급하지만 7월부터는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급 액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우리 이창한 이사님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입니다. 액수에 대한 여러 준거들은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핵심 원리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도록 하자. 그 중에 하나는 지급 액수를 적어도 이 정도면 충분성을 담보했다 할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액수를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 이제 그 연구진들과의 논의도 과정에 거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을 선정과 관련해서도 연구 용역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의 제안대로 세계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실험이기 때문에 세계 연구 영역의 영역에 계신 분들이 합의할 수 있는 하여튼 그런 어떤 공통분을 찾아서 유연하게 선정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선거법 검토도 지금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다만 지금 제일 논의 과정에서 지금 걱정인 것은 공적 이전 소득과의 충돌 문제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랑 지금 충분히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가 결단해서 공적 이전 소득과 충돌하지 않는 어떤 시범 사업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노인수당 즉 기초연금 또 아동수당 여러 또 생계급여까지 포함한 이전 소득을 이 이전 소득 안에 이 우리 농촌 기본소득이 포함된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농촌에 있는 65세 이상의 이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들과 관련해서도 여러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들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잘 논의해서 경기도의 실험이 그런 충돌 과정에서 또 그 지역의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기도도 지금 왜 농촌이냐? 경기도 1,370만 명 중에 대략 2%인 30여 명이 이제 농민인데요. 뭐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예술인 기본소득 없냐? 또 무슨 빈곤 가구에 대한 기본소득이 뭐 우선하지 않냐? 뭐 이런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30만 명을 사회적 소수자로 농민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 보편성이나 확장성, 전파성이 가능한 거냐라고 하는 그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도시와 도농 복합, 농촌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농촌은 아까 그 발표에서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종이 경기도 농촌이 농민 밀집 지역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촌으로서의 일정한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싶어서요. 오늘 여러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뭐 하여튼 질문과 응답으로 해서 특히나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전체 기본소득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그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얘기는 아마 질의응답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궁금한 점을 탁탁 집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안효상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님 모시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안효상 이사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본소득과 관련된 연구와 그리고 기본소득을 전파하고 실현하려는 운동을 같이 해오신 분이신데요. 그 기본소득이라는 앵글에서 이 실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안효상입니다. 그 방금 이현재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뭐 실험 자체보다는 실험에 대해서 이제 좀 외부에서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게 어쨌든 제가 발언하는 위치이고요. 발언하는 이 토론의 목표는 어쨌든 발자사 세 분의 말씀을 매우 잘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기본소득 실험,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농촌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실험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나 어쨌든 이제 토론자로 나왔으니 이른바 좀 쟁점을 형성하기 위한 말씀들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토론문은 간단하게 이제 글로 썼는데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들어가기 전에 어떤 오랫동안 이제 뭐 기본소득 운동을 해야 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를 포함해서 기본소득 지지자의 관점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볼 때 매우 이제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왜냐하면 기본소득 지지자라고 했을 때 이 기본소득을 이른바 이제 권리로서 보았을 때 과연 권리를 실험할 필요가 있는 거냐?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기본소득 얘기할 때 많이 역사적으로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19세기의 노예제 폐지라든지 20세기의 참정권 쟁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과거에 그런 것들은 실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인 투쟁을 통해서 어쨌든 쟁취되어 온 것이 최소한 지난 200년의 역사였다는 것을 볼 때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사실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그 특히나 기본소득 같이 매우 다양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실제 사회에 장착됐을 때 그 사회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사실은 아무도 미리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사회 실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효과, 어쨌든 뭐 미래를 앞당겨서 확인해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는, 이건 이제 최영준 교수님의 이제 두 번째 목표랑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험의 의미가 뭐 그런 맥락에서는 어쨌든 또 실험을 매우 환영하는 뭐 그런 양가적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그 2011년에 나미비아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핀란드 실험은 끝났고 그다음에 이게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이 이제 막 실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략 지난 10년의 시기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봤을 때 일종의 기본소득 운동이나 기본소득의 흐름에서 보면 혹시 실험의 시대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그 기본소득의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워낙 많이 얘기됐으니까 어쨌든 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직면한 흔히 뭐 다중적 위기라고까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적절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거나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나 뭐 이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아까 그 최영준 교수가 인용하신 그람시 얘기와 비슷한 상황이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이 호출당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어쨌든 이런 맥락에서 이제 기본소득이 부상하고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이 실험 자체가 일정에 올랐다는 것 이 자체가 저는 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그 실험에 이제 지금까지는 아주 많이 얘기되지는 않았지만 설계부터 실제 과정, 뭐 사후적인 평가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커다란 이제 논쟁의 과정이고 기본소득의 어쨌든 뭐 실현 가능성, 필요성을 넘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뭐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이제 김현철 교수님 발제도 잠깐 나왔는데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냐가 사실은 중요한데 지금은 이른바 이제 팬데믹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농촌 기본소득 실험을 발상했을 때는 팬데믹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 변화된 조건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이 실험만은 아니겠지만 실험 속에서 담아낼 건가 이 문제가 사실은 있고 이건 나중에 갔을 때 도대체 기본소득 이 실험의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다시 쟁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처음에 이제 양가적인 감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소득을 사실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냥 기본소득 지지자로서 어떤 주장하는 원칙, 그다음 혹은 이상, 흔히 말해서 이제 아이디어로서의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고 현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될 기본소득 어쨌든 정책 혹은 제도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직은 다가오지 않았지만 미래에 기본소득이 주요한 어쨌든 기능을 하는 어떤 사회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상정해 볼 수 있을 텐데 당장은 어쨌든 아이디어로서의 기본소득과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어쨌든 분리를 하고 그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속에 그다음에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쨌든 이 가치 평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이 실험을 왜 하려고 하는가? 기본소득 자체의 효용을 알아보는 거냐부터 혹은 하지만 농촌 기본소득에 이제 좁혀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게 농업과 농촌 살리기인데 이 도대체 오늘날 그러면 농촌과 농업 살린다라는 것의 상이 뭐냐? 가 어쨌든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실험 목표가 중요한 것이 핀란드 실험 얘기를 많이 하죠. 뭐 핀란드 실험의 설계 과정과 진행 과정의 우여곡절을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많이 아시니까 필요는 없지만 이른바 그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로 이제 그 근로유인 혹은 뭐 고용시장 효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어쨌든 파악했고 목표가 그렇게 설정되다 보니까 대상도 그렇게 설정되고 그다음에 결과도 그것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 물론 이제 그거 자체가 하나 이제 쟁점을 형성하긴 했지만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루이스가 말한 것 중에도 공공정책에서 이른바 개발이라고 하는 어쨌든 맥락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뭐 팬데믹 그다음에 뭐 탈성장 기후변화 이런 걸 다 감안하면 도리어 노동 시간을 얼마나 줄였는가를 검증하는 실험은 왜 우리는 설정할 수 없을까? 얼마나 사람들이 잘 노는 것을
실험의 목표로 삼으면 왜 안 되는가? 예를 들면 그것은 도대체 이 공공정책이라는 맥락에서는 담아낼 수 없는 거냐? 혹은 뭐 물론 반대로 담아낼 수 없는 거냐? 그러면 이른바 아까 이제 사회 실험에서 제일 중요한 어쨌든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뭘로 할 거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랬을 때 뭐 끝으로 뒤쪽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농민, 뭐 농촌, 뭐 삼농이라고도 말하는 이 부분을 살리는 건데, 이 분명히 이제 여기 설계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행위 조건 혹은 필요한 이제 잠정적인 조건 중에 예를 들면 생태적인 농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정말 본격적으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정말 어쨌든 농업을 바꾸고, 그다음에 농업과 농촌을 바꾸고, 농업과 바뀐 농촌이 도시와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가 이제 어떤 그림들을 그려 나갈 건지를 이 목표 설정에 어쨌든 충분히 담고 있는가. 뭐 이게 이제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그냥 저희가 감각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왜 농촌 가서 안 사냐? 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많은 분들이 각각 자신이 주목하는 지점들을 얘기하지만 아주 뭐 평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의료 접근성이라든지 뭐 문화적 접근성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그거는 소득으로 어쨌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기본소득은 그런 여러 가지 보장 중에 주요한 현금으로 인한 소득 보장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다른 서비스 혹은 다른 사회 뭐 넓게 말하면 문명이겠죠. 문명의 설계, 이런 것을 이 실험에서 이제 당연히 담아낼 수는 없죠, 단기간에. 그러면 담아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마련돼야 하는가, 어떻게 뭐 보완돼야 하는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뭐 양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질적인 방식으로 뭐 보완하고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게 어쨌든 이른바 이제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그다음에 일부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처럼 기본소득으로 기존의 뭐 사회보장제도를 다 대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닌 것을 포함해서 어쨌든 넓게 보면 저희가 기본소득 자체를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더 흔히 말하는 더 평등하게, 더 생태적으로, 더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여러 속에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어쨌든 정책을 실시하려는 하는 거고, 그러면 그런 정책들은 인간의 삶에서 어쨌든 서로 다 교차하고 어울릴 때만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런 실험들에서 뭔가 담아낼 수 있는가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저한테 뭐 이 제도적인 뒷받침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어쨌든 한국의 실제 뭐 그 행정적 지위나 뭐 정치적 지위, 뭐 혹은 권력적 지위로 봤을 때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제한성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제한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실험할 때 뭐 아까 루이스도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윤리적인 관점에서 현재 이제 뭐 통제 집단이 됐건 아니면 그 실험 집단이 됐건 그 현재 삶보다 더 떨어진다거나 뭐 나빠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나오는 게 한국에서 이제 국기법 대상자들에게 이 소득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항상 이제 논란이 돼. 이런 실험이건 아니면 좀 더 적은 액수의 부분 기본소득 정책 아니건 항상 쟁점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논의들을 이제 뭐 풀어가야 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크게 보면 이제 길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의 실험의 시대를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보면 좀 한번 매듭을 짓는 어떤 실험이 한국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다음에 이게 기본소득 실험, 이 팬데믹이라는 시대에 뭔가 커다란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에 팬데믹을 포함해서 그런 시대에 이 기본소득 실험이 정말 우리가 바꿔가려고 하는 세상, 혹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 혹은 현재로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세상들을 설계하는 전체 어쨌든 큰 그림 속에서
이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실험들이 배치되고 그다음에 토론되고 뭐 이렇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 말씀은 여기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유상 상임이사님께서 기본소득 지지자로서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여러 가지 이 권리로서의 측면, 또 실험에서 윤리성 측면도 지적해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실험이란 게 뭘 실험하고 싶은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것은 미래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지표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정혜일 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모실 텐데요. 정혜일 교수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이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들의 정책 실험을 실제 설계하기도 하시고 또 이제 오랫동안 이 개발 현장을 관찰하면서 연구하시기도 하신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면 정혜일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토론을 맡게 됐습니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정혜일입니다. 오늘 그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그 기본적인 부분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많은 발표해 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토론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코로나 시대와 그 이유를 생각을 하면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정부의 시대가 될 거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큰 정부 아니었냐? 그 전까지 큰 정부였어요. 근데 더 큰 정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정부가 많은 일들을 하고자 할 겁니다. 그냥 코로나와 동반돼 온 언택트 시대, 경제 상황의 변화, 또 IT에 의한 노동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왜 정책 실험이 사회 실험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그 정부의 재원은 제한돼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된 거고요. 그 돈을 빌린다고 해도 지금의 영 제너레이션이 분명히 갚아야 될 돈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의 그런 그 부채 비율과 비교한다는 건 그 상호 비교가 되지 않고요.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돈을 잘 쓸 것이냐, 필요한 국민들에게 어떻게 잘 쓸 것이냐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회 실험이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에서 얘기하신 사회 실험 또는 임팩 이밸루에이션 이런 것들이 다른 용어로 좀 얘기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행정학 쪽에서 정책학 쪽에서 인과적 정책 평가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느냐는 거죠. 정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원하는 결과를 내었는지 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인과적 그리고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해서 정책의 유용성을 판단하고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발견된다면 그렇다면 해당 정책을 수정하거나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과적 정책 평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과적 정책 평가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뭐냐? 많은 이슈가 있겠죠.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질문과 답이 일치했느냐는 거예요. 정책 입안자 국민들이 이 질문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정책 평가가 정말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했느냐? 또 두 번째는 과학적이고 엄밀하게 진행됐느냐는 거죠. 어떤 중간에 문제나 또는 개입에 어떤 다른 이슈에 의해서 원래 의도했던 과학적이고 엄밀한 실행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제 예를 한번 드릴게요. 질문과 답의 일치.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기초연금을 받은 개인들에 대한 효과를 보고자 했으나
기초연금 대상자에 대한 효과를 보면 당연히 질문과 답이 안 맞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미국 정부의 가장 보편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미국 정부 근로교육의 대상자에 대한 효과를 보고자 했지만 근로자 전체에 대한 효과를 보는 경우 당연히 안 맞겠죠. 그 효과가 과장되거나 과소평가되거나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개인과 집단에 대한 인과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다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 수준에서의 인과 효과는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개인이 처치받은 상태의 결과와 개인이 처치받지 않은 상태의 결과를 뺀다고 돼 있죠. 그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차이는 전후 관계가 아니에요. 전후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삶을 살았는데 같은 시간을 통과했는데 A란 초이스를 했을 때와 B란 초이스를 했을 때를 따로 보고 뺀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말이 되겠지만 당연히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정체평가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회실험이 필요한 거고요.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집단에 대한 인과 효과도 똑같은 기준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가지 다른,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얘기되는 정책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 평균 처치 효과인데, 정책 개입의 대상자나 참여가 당 모든 개인에 대한 정책 효과를 보는 경우고요. 처치 집단 평균 처치 효과인데, 처치 집단에 속한 개인 중에 처치에 참여한 개인에 대해서만 정책 효과를 봅니다. 배정 집단 평균 처치 효과는 처치 집단에 배정된 모든 개인에 대한 정책 효과를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기본소득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일반 평균 처치 효과는 기본소득 대상 국민 전체에 대한 효과입니다. 처치 집단 평균 처치 효과는 기본소득을 받은 국민에 대한 효과만 얘기합니다. 배정 집단 평균 처치 효과는 기본소득 프로그램에 배정된 국민에 대한 효과입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국정 입안자들이 또는 이 기본소득을 리드하시는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타겟 그룹이 국민 전체인지, 또는 이 소득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만인지, 또는 그 소득을 받게 했는데 지원을 해서 실제로 받은 사람에 대한 효과인지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예를 이제 학교 수업도 많이 쓰는데요. 아마 그라운드워크 데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질문합니다. 제가 대학생들이니까 많은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가장 후회되는 자신의 그 결정, 초이스가 뭐냐? 많은 학생들이 그런 얘기해요. 공부 조금만 더 할 걸. 조금 더 해서 좋은 학교, 좋은 과 갈 걸. 또는 공부 좀 더 해서 지금은 더 영어를 잘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같은 삶을 두 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아이디어한 상태는 같은 삶을 두 번 살아서 관찰된 결과와 그리고 그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은 관찰되지 않은 결과를 비교해야 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그라운드워크 데이도 똑같습니다. 그 영화에서 기자가 어떤 마을에 가서 같은 삶을 그 하루를 계속 살아요. 수십 번을. 그러면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뭐 다르게도 살아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비교해요. 자기 자신의 반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책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게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사회실험이 주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정책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와 정책이 없었을 경우에 반사실적 결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비교되었는지, 이럴 때 분명히 데이터라는 부분과 그리고 개인에 대한 이해, 아까 많이 말씀하셨죠. 인스티튜션은 뭐냐면 컨텍스트적인 부분이에요. 그 사회 또는 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야지만 정책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 텐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회 실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사회 실험의 정도가 조금씩 틀려요. 우리가 얘기하는 준실험적인 경우와 가장 아이디어한 무작위 실험적인 경우와 그 가운데와 또는 실험은 아니지만 실험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장 아이디어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분들은 지금 노벨상 받고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벌써 1970년, 80년부터 이야기 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정체평가를 할 것이냐 봤더니 무작위 실험과 비교했을 때 가장 아이디어란 실험적 방법과 비교했을 때 다른 방법들이 너무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원래 구하고자 하는 정체평가 그 추정치보다 크거나 작거나 또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거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무작위 실험도 한계가 있습니다. 학자들도 다 인정을 해요. 무작위 실험에 대해서 참여한 사람들도 다 인정합니다. 저도 세계은행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인정을 합니다. 시간과 재원이 많이 들죠. 여러 다양한 처치 정책 효과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구할 수밖에 없고요. 무작위 실험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서 윤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나의 친구는 트리먼 그룹에 속하고 나는 컨트롤 그룹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의 인생을 보겠대요. 5년, 10년 후에. 그러면 나의 인생에 대해서 그러면 나의 인생은 실험 대상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작위 실험의 대상자들이 실험을 거부하거나 실험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좀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는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이 서로 비슷한 경우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편의가 적어지고 비슷한 특성이 분포 자체가 비슷해야 된다. 그리고 연구자가 모르거나 수령할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처치 집단이 어떤 선택을 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비실험적 방법, 준실험 또는 아이디어란 실험보다는 좀 다른 형태의 방법론들이 어떻게 하면 실험적인 방법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느냐.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의 데이터가 가장 같은 설문조사에서 나와야 되고 같은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농촌 지역의 결과와 그리고 거긴 트리먼 그룹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도시 지역과 유사한 컨트롤 그룹을 둘 수는 없습니다. 컴패리즌을 둘 수는 없죠. 그 처치 집단에 대한 이상적인 비교 집단을 찾을 때 관찰되는 개인의 특성의 많은 부분이 일치해줘야 되고요. 처치 집단에 속한 개인이 갖고 있는 처치 집단에 속하게 된 자기 선정 효과, 왜 그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그 사례 아까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사례들은 굉장히 클래식한 사례예요. 70년, 80년에 되었던 굉장히 클래식한 90년에 되었던 그때부터 벌써 고민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부의 돈을 제대로 써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효과를 주느냐 이런 고민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랜드 익스페리먼트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반 평균 처치 효과에 가까운 실험이고요. 일부의 가정에 그 헬스 인슈런스를 주고요. 일부의 가정에 헬스 인슈런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헬스 인슈런스가 정말 도움이 되느냐 봤거든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결과를 얻은 거예요. 헬스 인슈런스가 건강 상태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물론 이 기간이 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어떤 경제적인 샥을 받을 수 있잖아요. 파산하거나 그런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도 지금 잡 트레이닝 많이 얘기하죠. 훈련, 뭐 청년들을 위한 훈련, 그리고 경력 단절료를 위한 훈련 많이 얘기합니다. 그 이밸류에이션 했어요. 1980년에. 그랬더니 충격적인 결과는 트레이닝 자체가 효과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행정적인 부분, 프로그램의 퀄리티 이런 것들이 얘기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전후 비교로는 효과가 있었던 걸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실험적인 했더니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1996년에 워크페어라고 등장한 월페어 리폼이죠. 클린턴 시대. 그 전에는 어떤 조건 없이 제가 싱글 맘이건 하면 제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가 있으면 보조를 해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 그러면 이 돈을 얼마나 잘 쓸 것이냐. 다른 프로그램을 디자인해봤단 말이에요. 돈을 주면서 이걸 인센티브 식으로 잡을 잡게 하거나 다른 활동을 많이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더 효과가 좋았다. 그러면서 기존의 웰페어 프로그램을 바꾸는, 개혁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훈은 뭐냐? 우리의 경기도 사회실험도 그냥 일회성이고 우리가 해봤더니 이렇더라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책 실험이 과학적이고 엄밀한 정책평가와 관련 지식을 축적하고요. 또한 비실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사회실험이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정책의 실시와 중단을 과학적으로 엄밀한 정책 평가에 기반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부담도 덜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 제가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토론자분들 정말 이 소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혜일 교수님 특히 마지막에 굉장히 자세하게 이 외국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정책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특히 이 공공정책 행정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12시 반까지 세션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앞서 발표가 조금 지연이 돼서 약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을 하다 보면 한 12시 40분까지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확실하게 끝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질문들을 일단 좀 이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토론자분들도 좋으시고 이제 발제자분들도 좋으신데 그 답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짤막짤막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로 이 질문에 대해서 더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라도 저희가 말씀해주시고 발언권 얻으셔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발제하신 세 분 선생님들께 토론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또는 대답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길게 못 드려요. 근데 마지막에 2분 이내로 발언할 기회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시청자분들하고 청중들이 여기 하신 질문을 여기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해서 주최 측에서 주신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창한 이사님하고 최영준 교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농촌으로 실험을 한정하면 도시 지역에 적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도농지역으로 선정하는 게 낫지 않냐 한 가지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에서 실험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 최영준 교수님께는 거꾸로가 되겠습니다. 청년에게 실험을 하는 것이 그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느냐? 왜냐하면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기본소득 제도는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특히 뭐 거기서 말씀하셨던 실업부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실험 설계안에 그게 들어 있었는데 청년들만 대상일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현철 교수님하고 최영준 교수님 다시 이 두 분이나 아니면 뭐 정혜일 교수님이 요거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 질문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사회 실험이 성공적인 말라위나 케냐 같은 사례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사회가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현금 같은 처치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느냐. 혹시 실험 대상을 고를 때에 이 부분을 고려한 거 아니겠냐. 근데 한국 사회에서 실험을 하면 너무 변수가 많아서 이게 결과가 잘 나오지 않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 비슷한데요. 이거는 표현이 적나라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하드 사이언스, 그러니까 과학적 실험이죠. 과학에서 자연과학 실험할 때는 통제된 랩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한국 사회는 실험을 하기엔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 실험 연구하시는 분들 좀 반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강유현 원장님이나 또 이창한 이사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농촌 기본소득과 농민 기본소득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 그거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루이스 연결돼 있나요? 여전히? 자, 질문이 좀 나왔는데 바르셀로나 실험에 대해서 괜찮아요? 네,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바르셀로나 실험에서 프로젝트에 4,000가구 중에서 1,000가구 선정하셨는데 이 1,000가구 선정하신 기준, 방법 이것 좀 말씀을 해주십사. 이런 질문이 한 가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이 알리기 위해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이 목적이었는지 또는 이게 아마도 회의식으로 전달한 건지 아니면 교육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학습을 시키는 그런 이 교육이었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이 무임승차자를 줄이기 위한 교육은 혹시 아니었나라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두 가지 이 질문이 있고요. 자, 그러면 좀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여쭐게요. 그냥 이거 준비하실 시간이 좀 있으셨을 테니까 먼저 이제 이창한 이사님이나 최영준 교수님 이 부분은 짤막하게 마지막에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짤막하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예, 사회 실험을 농촌에 한정하면 도시적 적용이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발표 중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농촌은 상당히 많이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농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의 지표를 적용해서 3,000명에서 7,000명 수준의 면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너무 발전이 많이 된 데는 빼고 너무 이제 낙후된 데는 빼고 적정한 선에서 이 경기도 농촌의 특성에 맞고 또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 중에서 한 개의 면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목표와 평가 범주에서 저희가 이제 그 평가 지표를 잡은 것은 국내외 기본소득 사회 실험 내지는 그 정책 그 사례로 검토도 해봤고 해외 사례도 검토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한 것은 우리나라 이제 사회조사 시에 이제 삶의 질 조사 지표나 행복에 대한 조사 지표 이런 것들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범주에서는 농촌의 특성에 부합한 평가 지표는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효과 또 측정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이 평가 범주와 세부 지표를 잡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어떤 모델 변경을 통해서 충분히 도시적 적용도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의 기본소득을 실험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심해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것이 생물 저희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나왔던 결과들이 조금 다른 제도적 조건 하에서 혹은 다른 구조적 조건 하에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어떤 안정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한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중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더 청년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기에 좀 지저분한 환경 같은 부분은 사회 실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핀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하면서 좀 그런 오염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면서 또 혹시라도 이제 가능하다면 좀 잘 통제하면서 이제 실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현철 교수님 연결이 되나요? 아, 네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네네. 들리십니까?
네, 말라위는 심플한데 한국은 복잡해서 어려운 거 아니냐 이 질문이 있으셨고 그런 뭐 한계에 대한 지적인 것 네.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바로 이러한 질문이 전형적인 편견입니다. 어떻게 말라위는 심플하고 한국 사회는 복잡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바로 마이클 크레머 노벨 수상자들이 얘기한 문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 사람들이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모두의 삶은 복잡 가난하고 고려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위든 경기도이든 서울이든 그 사람들과 정말 깊이 대화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정말 좋은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실험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성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복잡한 것의 디그리가 설사 다르다 할지라도 랜덤 트라이얼, 무작위 통제 실험이 바로 그런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이런 편견은 깨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작위 통제 실험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건 편견입니다. 네, 저희 다 의견 공유하시죠? 네, 네, 좋습니다. 강의원 원장님 그러면 아까 네, 질문에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자주 접한 분들도 나중에 토론하다 보면 개념의 혼동이 좀 있어서요. 오늘 명확하게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사 짓는 분들한테만 드리는 기본소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농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법적으로도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어찌됐든 마을조사위원회 같은 것 자치조직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느냐 여부를 다 판단해서 드리는 농민 개개인에게 다 드리는 기본소득입니다. 전라도부터 시작된 농민수당과는 달리 또 보통은 다 지금 가구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기본소득의 개별성 원리에 맞게 농민 전체에게 주겠다는 것. 농촌 기본소득은 지역 기본소득입니다. 그 농촌에 사는 거주하고 있는 모든 분들 농사를 짓느냐 여부 관계없이 드리는 그 지역 주민에게 드리는 기본소득입니다.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과 농촌 기본소득은 대표적으로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지금 추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좀 기술적인 거라 요거 여쭤볼게요. 아까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라고 이중 차분법이라고 그 용어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거냐 이게 질문이 나왔는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 건가요? 김현철 교수님이나 아니면 정혜일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김현철 교수님께서 저희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TV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이 정책이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before and after입니다. 2019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 있는 일은 그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더 잘 살게 된 거다. 또는 내가 더 가난하게 된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집단이 피해를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before and after거든요.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비교 집단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실험하고 다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일정 지역의 일정 그룹의 사람들이 돈을 받았다. 그 사람들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비교하니까 더 잘 살더라. 더 어떻더라. 이런 식으로 같은 시간 안에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다른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이중차분법이고요. 이중차분법도 아까 말씀드린 무작위 실험은 아니고요. 이 두 가지보다 좀 더 나은 방법론이라는 것뿐이지 좀 더 준실험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지 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before and after 전후 관계를 비교하는 거나 그룹 간의 비교 이거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그 둘을 보완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작위 실험과 그 단순한 비교와의 사이 정도에 있는 준실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이거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런 것 같고요. 루이스한테 온 질문들이 있는데 준비되셨나요? Yes, I want to share a slide. Just a moment. Do you see? 보이십니까? These are the summary of the 이 슬라이드는 참여한 가구를 요약해 준 것인데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가구를 요약해 놓은 슬라이드입니다. 네, 됐네. This is the summary of the criteria to select the 그래서 participants. 이 참여 가구를 선정할 때의 기준이고요. 첫 번째는 모든 가구원이 Habitants of Barcelona. 바르셀로나 거주해야 되고요. 2 years ago of the start of the project. That they were users 그리고 of social services. 사회 with, 보장 low 서비스를 income, 받아야 하고 저임금이어야 합니다. for one adult below the threshold of 그래서 poverty 저희가 that, 가지고 있는 빈곤 기준 was, 이하여야 합니다. 664 euros per month. 월 Up to, 660유로 정도 106, 되고요. 664 euros for month for 그래서 월 families with 660유로를 받는 가족이어야 되고 가구 수가 가족 원수가 5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in labor age from 25 to 60 years old. 2005년부터 해서 6년까지를 조사를 했을 때 가구가 가진 연간 최소 임금도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는데요.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해야 됐고요.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야 하고 저희가 목록을 4,000개 가구에 대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가구가 후보 목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00가구를 계산을 했고 그리고 참여하지 않기로 한 가구 수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00가구가 트리트먼트 그룹으로 참여를 했고 컨트롤 그룹은 500가구였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질문은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기본소득 관련 워크숍 about basic income, maybe educational programs. 그 워크숍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Well, we have made the important issue is that 중요한 문제가 basic income 바로 proposal 기본소득 제한에 대해서 정당이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시의회에서 합의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 파일럿을 준비를 할 때 여러 가지 최소 워런티 제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소 소득 제도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는 또한 굉장히
now idea, no, in Spain. 현재 스페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모든 최소 소득에 관련한 제도는 조건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저희가 이러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정당을 설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여러 가지 워크숍을 이어 관련해서 저희가 조직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는 결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1년 차에 대한 결과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에서 사람들을 초대를 했고요. 네덜란드에 있는 위트레트에서도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이 실험에 대해서 설명하는 워크숍이었습니다. 네,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워크숍은 기본소득제라기보다 이제 미니멈 인컴 제도인데 이 최소 소득 보장 제도를 이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중요했기 때문에 공론화를 위한 워크숍과 이제 해외에서 원래 먼저 실험했던 곳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 진행하셨던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뭐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이 발제하신 이 발제자분들께 마이크를 넘겨서 이제 오늘 이 토론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최종 발언 겸해서 약 2분 이내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원 이사님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준 교수님 그리고 김현철 교수님. 예, 오늘 발표해 주신 분과 그 토론해 주신 분들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연구는 끝났어도 이후에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제대로 된 그 실험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린 되게 귀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역시 운동하셨던 분이라 제 마음의 울림을 크게 주셨던 분이 이제 안효상 이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뭐 실험 자체를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나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을 둘러싼 논의라고 하는 더 큰 맥락 속에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구체적으로는 팬데믹을 배경으로 해서 이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의 목표를 명확히 더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 설계 연구를 하면서 고민한 주된 목표가 농촌 활성화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확산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하면서 일관되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키워드가 바로 이제 불평등과 불균형이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기본소득으로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과정에서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자율적인 그 의지와 그다음에 개인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타 정책을 활용하고 지역의 발전을 뭔가 이끌어가는 주체로서의 자기 존재를 더 부각시켜가는 그런 과정과 또 정책과 개인의 그런 의지 존재에 대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농촌 지역 사회가 발전하고 이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이제 기본적인 어떤 토대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소득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후에 이제 경기도와도 잘 좀 협의를 해 나가서 그런 목표가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두 분의 다른 발표자 선생님들과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또 생각하고 배웠고요. 일일이 다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 개인적으로도 고민하고 좀 더 풀어나갈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에 있어서 좀 물질주의적 가치, 생산주의적 가치와 탈생산주의적 가치들을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의 기후 변화와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좀 통합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 개인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싶고요. 또 무엇보다 일단 이 실험이 이제 곧 내년에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험이 정말 잘 시작돼서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세계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좋은 실험이 잘 되도록 좀 잘 준비를
또 잘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당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철입니다.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신경제학 시대에 살면서 해외 학자로서 저개발 국가나 아니면 미국의 사회실험의 결과들을 늘상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사회실험은 거의 사실 아예 소개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경기도의 최초의 도전이 정말 의미 있고 꼭 이것이 비단 학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에 멕시코에서 했던 사회실험, 멕시코가 결코 선진국이 아니죠. 사회실험은 재무장관의 가장 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실험이 성공해서 정말 많은 나라의 복권부 현금급여라는 아주 유용한 복지제도 혹은 경제제도를 알리게 된 결과가 되었지요. 그런 결과가 그런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학자 그룹이 꼭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자 그룹과 공무원 그룹과 동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기본소득의 지지자들이 많이 조인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것에 반대하시는 분들, 혹은 또 중립적인 입장에 가주신 분들도 이러한 평가에 같이 동참하셔서 보다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매우 투명하고 사전에 설계되고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볼 것인가를 사전적으로 미리 잘 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저희가 아웃컴 결과물을 20개를 본다고 가정한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2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되게 좋은 것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연히.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미경제학회에서는 어떤 아웃컴을 볼 것이고 어떤 인터벤션을 할 것인지 사전적으로 미리 다 고시하고 그것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가 함께 고려해서 꼭 경기도 실험이 잘 성공하고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고, 그리고 세계에 알려져서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사례를 보고 따라 배울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었으면 꼭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언까지 아주 알차게 해주셨는데요. 지금 아까 대답하지 않은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껴뒀고 이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비뽑기로 주택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미국의 공공주택 프로젝트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에서는 이런 거 불가능하지 않아요? 서울시가 왜 포기했을까요?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제게 질문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그냥 정리를 할게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루이스 씨가 발제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바르셀로나 가서 느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신 전문가분들의 굉장히 강력한 설득이 필요한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것을 이해하는 정치적 리더가 필요하고 그 정치적 리더가 그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고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대해서 긴 시간 토론을 했는데요. 이 결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이렇게 도움을 주실 전문가들을 우리가 모두 모았기 때문에 이 정치적 리더의 결단과 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세션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장을 맡아 진행을 해주신 이원재 랩 2050 대표님께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본 포럼의 프로그램북과 연사의 발표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과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QR코드 스캔 또는 유튜브 영상 하단에 적힌 링크 연결을 통해 발표 자료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서 안내 드렸듯이 올해 포럼은 비대면 포럼으로 진행되기에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현장 생중계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현재 시청 중인 유튜브 화면을 캡처하시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개인 SNS에 올려주시거나 아시아미래포럼 사무국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SNS에 업로드하실 때에는 해시태그로 아시아미래포럼 한결에 이벤트를 넣어야 사무국에서 검색이 가능하니 꼭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포럼도 보고 선물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이곳 같은 장소,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세션으로 세션 4번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로컬의 진화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세션이 시작됩니다. 오후 세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다시 뵙겠습니다.